중국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어제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필요한 조치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제 강화돼 있는데요. 일본 해산물 수입 규제. 그런데 그 범위하고 수위를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거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네. 일본 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만났는데 네. 반대 입장을 구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연합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어업인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해상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강조를 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방류 결정이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완전히 투명하지도 또 일본 국내외의 중요 이해관계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은 과정에서 방류를 결정했다. 이런 선례가 특히 그래서 어떤 나쁜 선례로 좀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자기는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은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로 정해진 건가요? 이르면 네. 내일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내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어제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필요한 조치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제 강화돼 있는데요. 일본 해산물 수입 규제. 그런데 그 범위하고 수위를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거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네.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은 중국 세관이 지난달에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인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길게는 몇 주 정도가 걸리니까 중국 수입 업체들이 아예 그냥 수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 홍콩 행정장관도 언급을 뭔가 한 것 같네요. 어제 네. 자기 페이스북에 통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를 즉시 실시하겠다. 이제 본토하고 이제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홍콩은 그동안에 일본의 5개 현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를 해왔는데 네.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은 도쿄를 포함해서 일본 10개 도하고 현으로부터의 수입 금지를 수입을 즉각 금지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어제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를 불러서 강력히 항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르면 내일부터 별 문제가 없는 한은 내일부터 할 것으로 네,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도 어민단체 쪽은 반발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목소리 어떻습니까? 기시다 총리가 그저께 일본 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만났는데 네. 그쪽은 전혀 반대 입장을 구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연합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어업인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해상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성명에 강조하는 부분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국제안전기준에 합치한다는 보고서 같은 게 나와서 방류의 과학적 안정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학적인 안전하고 사회적인 안심은 다른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소문, 일본에서는 이제 풍평이라고 하는데요. 소문 피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몇십 년에 걸쳐서 이 방류를 포함해서 이제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까지가 진행될 텐데 어업인들의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이걸 더 확실하게 약속을 해달라고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 소문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에는 한 134만 톤 정도의 오염수, 일본은 이제 처리라고 네. 부르고 이제 중국은 핵 폐기수라고 하죠. 탱크가 한 1,0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완전 배출되려면 한 30년 이상 소요될 걸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일본 정부도 지금 이 소문 피해에 대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어제 일본 당국자가 도쿄 주재 외국 특파원들하고 이제 여기 관해서 브리핑하면서요. 그러면은 소문 피해 지원 대상에 한국하고 중국 같은 어민들도 포함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일본은 이 소문 피해에 대한 지원용으로다가요. 300억 엔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업용
또 별도로 또 책정을 해놨습니다. 500억 엔. 그러니까 합치면 우리 돈으로 한 7,600억 원 정도의 그 피해 보상 기금을 만들어놨는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 용어 자체가 소문 피해다라는 용어 자체가 뭔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소문으로만 생긴 피해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일본 정부도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셈이죠. 네.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보면 그래서 IAEA에 어떤 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줄 수 있는지 이쪽에서는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국제원자력기구도 자기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고서까지 내긴 했지만 네. 이런 이제 이른바 이거 소문 피해라든가 이런 사회적 안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성명을 그 총장명이 성명을 냈는데요. 어제 방류 데이터에 대해서 긴밀히 공유하는 정보 메커니즘을 한국 정부하고 합의를 했다. 그리고 또 한국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원전 거기 이제 그 지난달 초에 최종 보고서 내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국제원자력기구 현장 사무소를 설치를 했거든요. 거기 한국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원고를 지원하겠다. 근데 사실 상주란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한국 전문가 팀이요. 그리고 뭐 방류 첫날부터 절차가 제대로 되는지 현장에서 철저하게 검시하고 정보도 실시간, 준실시간, 뭐 준실시간이라는 표현도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만큼 자주 조사해서 정보를 좀 공개하겠다라는 의지 같긴 한데 이게 얼만큼 실시간으로 정말 이루어질지는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제원자력기구가 이제 우리나라를 상당히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별도 성명을 또 냈습니다. 그 한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류관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한다는 내용이 이제 골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의 그 정보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했고 그다음에 처리수 방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도 한국 정부에 통보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그 비정상적 사건이라는 게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에 그 사전 검증된 오염수 처리 절차, 방류 이렇게 관련해서 뭔가 좀 이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여기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투명성 중요하다고 하는데 글쎄 이거 가지고선 지금 한국 내 그 상당히 그 부정적인 그 인식들도 만만치가 않은데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IAEA의 얘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도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한 겁니까? 뉴욕타임스는 이게 이제 최근에 그 한일 관계 개선되고 이제 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그 물꼬가 터졌는데 거기 뭔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그 진단을 했습니다. 국가 관계예요. 그렇죠. 네. 오염수 방류가 영내 특히 매우 양극화된 한국에서 반발을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쓰면서요. 오염수란 표현도 쓰고 그다음에 일본이 쓰는 그 처리수 그다음에 방사성 물 이런 표현을 또 세 가지 표현을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좀 헷갈리네요. 오염수 처리수.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같으니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그 지속되어 온 논란이 그 한층 강화된 삼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한미일이 최근 몇 달 새 일궈낸 진전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위협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내 비판론자들이 이제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적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 요구에 따라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그 최근에 또 여론조사도 보면은 한국민 상당수가 아직도 이런 일본과의 그 관계 개선에 대한 그 윤 대통령 입장이 좀 회의적인 그 시각도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의 보도였고요. 세이프캐스트 수석 연구원 여기가 국제 방사능 모니터링 단체라고요. 그 네. 수석 연구원이 어제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했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방류 결정이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완전히 투명하지도 또 일본 국내외의 그 중요 이해관계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은 과정에서 방류를 결정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몇십 년 정도의 불신하고 논쟁이 될 수도 있는 씨앗을 심은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런 선례가 지금 아시아에서 한 140개가 넘는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중국도 지금 원전을 계속 건설하는데 특히 그래서 어떤 나쁜 선례로 뭔가를 좀 이렇게 좀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자기는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뭔가 좀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뒤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번 그런 일이 설례가, 좀 예. 안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린피스도 이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어제. 지금 이제 그동안에 그 비판론자들이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핵종 제거 설비 이거 조사를 이제 그린피스 쪽에서는 실패했다는 거고요. 알프스라고 우리가 그렇죠, 많이 알프스. 얘기하죠. 그다음에 네. 녹아내린 그 고방사성 연료 잔해도 네. 완전히 무시했다. 이게 그린피스 주장입니다. 그리고 방류계획이 종합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그린피스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가 세계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거를 훼손하는 걸 부추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문을 했습니다. 네. CNN 쪽 보도도 있었죠. CNN은 그 CNN도 이제 찬반 논리를 이제 같이 전했는데요. 그 일본 정부하고 국제원자력기구는 오염수 논란의 그 핵심이 삼중수소인데 이게 이제 비나 수돗물 같은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방류가 안전하다는 그런 주장이 있지만 또 반대 의견도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기관이 소량의 삼중수소가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대량 섭취되면 이건 위험하다는데 동의를 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이미 취약한 생태계에 이런 핵 오염물이 쌓이면은 오염수 희석이 아무래도 해양 생태계에 해를 끼치지 않겠느냐는 걱정들도 떨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제 또 일각에서 방류 결정이 너무 성급했다. 삼중수소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기엔 아직 연구라든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호주 애들레이 대학 핵 전문가도 가디언하고 인터뷰하면서 삼중수소가 지난 몇십 년 환경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방류되어 온 게 현실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조금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데 급하다라는 얘기도 만만치 않게 있군요. 네, 그래서 뭐 일본하고 뭐 국제원자력기구 안에 뭐가 모종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도 지금 지적이 된 바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일본하고 중국 간에 지금 별로 그 지정학적으로 좀 긴장이 아직도 있는데 이런 방류 결정이 내려진 것. 그래서 이제 중국 외교부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대기 방류가 아닌 해양 방류를 택한 게 그 경제적 비용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그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에 버리는 게 조금 더 경제적으로 예. 싸게 먹힌다. 이와 관련해서 네. 그 일본 그 도쿄대 교수가 네.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후쿠시마가 살 수 없는 곳이고 그래서 그곳 물을 마실 수 없다는 믿음이 여전히 퍼져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히 처리수를 방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자기는 본다.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적인 안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과학적인 안심, 사회적인 안심 이런 네. 것도 지금 좀 이야기가 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 이르면 내일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각국의 반응들, 주요 언론들의 반응들도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 추가로 또 나오는 대로 기자님께서 전해주실 거라 보고요.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얘기해 볼까요? 젤렌스키 대통령 F-16 지원 약속에 반색을 보였다.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덴마크하고 네덜란드 차례로 방문해서 네. 그 두 나라로부터 이제 그 F-16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젤렌스키가 그저께 코펜하겐에 있는 의사당 앞에서 이제 진실이 우리 편으로 승리한다.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에 질 거다. 그리고 이제 이게 러시아의 패배는 유럽과 민주주의의 공동 승리다. 아주 한껏 아주 고무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덴마크하고 네덜란드가 이제 미국 승인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F-16을 줘도 좋다 했는데 이제 조건이 있죠. 그 훈련 종료 같은 조건이 붙었는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훈련인데요. 네. F-16이 워낙 그 최신 기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외신 보도를 보면 아직까지 훈련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우크라이나의 그 F-16이 전달되는 것은 내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은 우크라이나 공군 쪽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주겠다고 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이 그렇죠. 훈련 시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군요. 네, 지금 뭐 유럽에서 한 11개국 정도가 미국 승인하에 F-16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이제 인도하겠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빠르면은 뭐 이달 지금 뭐 덴마크 같은 경우는 16대 덴마크가 19대를 지금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F-16은 뭐 워낙 이 기종이 높고 그래서 이게 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발끈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인데 그 전에 뭔가 좀 이렇게 좀 더 서로 뭐 정전 문제 같은 게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기싸움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네. 러시아는 뭐 좀 강하게 경고를 하고 네, 있는 거죠. 뭐 러시아로 즉각 반발합니다. 네. 덴마크 주재 러시아 대사가 그저께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이 갈등을 고조시킨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도록 부추기는 거라고 네. 비판을 했고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앞서서 기자회견 할 때도 F-16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방이 주게 되면은 이거는 핵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비판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F-16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핵 위협이다. 그렇죠. 그동안에 네. 뭐 러시아가 그 자기들이 뭐 핵을 쓸 수 있다는 그런 그 위협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해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선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F-16이 공급이 되면 이거는 핵 위협이라는 걸로 하니까 이게 또 다른 국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거죠. 네. 앞서서 뭐 훈련 기간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쪽도 이런 거 고려해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있네요.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떤 그 기싸움, 군사적인 기싸움, 정치적인 기싸움 차원으로도 그런 성격도 강한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얘기를 해봅니다. 중국 얘기인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네요. 쇠퇴하는 중국이 번영하는 중국보다 더 위험하다. 어떤 얘기입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네. 이렇게 그 시리즈 칼럼을 썼는데요. 중국 경제가 최근에 이제 안 좋은 데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건데 그중 칼럼 하나가 맥스 부트라는 이제 외교정책 전문가 칼럼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많이 불안해지니까 네. 이제 시진핑이 이제 뭔가 좀 다른 쪽으로 관심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아지고 하면은 그래서 그 관심을 돌리는 것이 어떤 대만이라든가 남중국해 같은 거를 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도발적인 군사적인 도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과거에 독일이 경제가 좀 쇠퇴했을 때 그 직후에 1, 2차 대전이 일어난 것도 상기시키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잃어버린 제국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것도 절박감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그 외부에 뭔가 좀 이렇게 시선을 돌리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좀 돌려서 눈을 돌려서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군요. 그 미국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담당관을 지낸 인사도 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 통제가 시진핑으로 하여금 어떤 자국 경제 불안을 저건 미국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꼴이 된다 하면서 중국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미국이 절대로 야, 그 잘 됐다 이렇게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 긴장감을 키우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볼 때는 미국도 그렇고 미중 관계에서 과거에도 이게 결코 좋은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얘기는 결론적으로 쇠퇴하는 중국이 부상하는 중국보다 미국에는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중국의 청년 실업률에 대한 언급도 나온 것 같네요. 네, 그 워싱턴 네. 포스트에서 오래 근무했던 그 중국 전문가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시진핑이 집권 3기 첫 해죠. 지금 뭐 문제가 너무나 많죠. 특히 청년 실업률 같은 거는 너무 높아지니까 아예 발표 자체를 중단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진핑이 특히 걱정하는 부분인 걸로 자기는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젊은 층이 과거에도 1919년에 5.4 운동, 그다음에 그렇게 그 중국이 싫어하는 그天安문 민주화 운동 같은 것도 전부 젊은 층이 주도한 거다. 그래서 이게 그 걱정이 클 거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떤 좀 뭔가 지금 이제 막 이런 대책을 내놓는데 그게 더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진핑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대만하고 남중국해에서 상당히 그 호전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자기는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과거에 뭐 보면은 이렇게 전제 군주들도 국내에서 어떤 난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었다 이런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또 보는 시각도 있군요. 네. 일단 놓치지 말고 이런 부분 다 좀 넓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 일본 차기 총리 1순위다. 어떤 지금 얘기죠? 그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물론 그 상케이하고 그 상케이 조사를 보니까 7월보다 조금 오르긴 했는데 아직도 뭐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내년 9월이 이제 자민당 총재 임기인데 일본은 이제 내각제이기 때문에 집권당 총재가 이제 총리가 되죠. 근데 그때까지 기시다가 계속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럴 싫다는 그런 여론이 훨씬 높은 걸로 나왔거든요. 이런 가운데 그 상케이 조사에서 보니까 상케이 조사도 그렇고 이제 민영방송 조사도 그렇고 보니까 그러면 차기 총리로 누가 좋겠느냐? 네. 그랬더니 기시다는 좀 밀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노다로 디지털상도 높게 나오는데 1등이 이시박 시게루 전 가민당 간사장 중요한 의원이죠. 이 사람이 두 가지 조사에서 전부 1등으로 나왔답니다.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의 글쎄요. 지금 그러니까 기시다가 싫다는 쪽이 거고 이 사람이 이제 자민당 간사장이라는 거는 네. 그야말로 이제 뒤에서 다 조정하는 아주 핵심 자리이죠.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교도통신은 어제 해설 기사에서 기시다 내각이 지금 이제 이렇게 주변 이웃나라 그리고 일본 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데도 오염수 해양 방류 이제 결정을 한 게 가뜩이나 높지 않은 지지율을 더 떨어뜨릴 그런 악재가 될 걸로 보인다고 그렇게 또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인데요. 신흥시장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한국은 중국 이슈의 최고 피신처로 부상한다. 중국 광고가 그저께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이 지난 30년 정도 신흥국 경제하고 기업 성장에서 지배적인 요소였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그리고 특히 지난 3년간 그런 영향력이 가파르게 감소한 걸로 분석이 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보고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진행되는 장기 이혼이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주식 주당 순이익 같은 지표가 이제 지금 좋지 않은 것도 중국하고 신흥시장 간의 이혼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중국이 올해 들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나서 경제 재개를 위해서 국내 시장하고 서비스 산업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신흥시장과의 연결고리가 과거처럼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아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네. 부상? 그러면서도 이런 중국이 2010년에서 2018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중국 경제가 안 좋고 하면은 이게 신흥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줬는데 이 2019년에서 올해까지는 그런 상관관계가 많이 느슨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중국 지수, 주가 추이에도 나타났는데 MSCI 중국 지수가 이제 부진한 성장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두 차례 10%가량 주저앉았는데 반면에 중국을 제외한 MSCI 지수는 흐름이 견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흐름이 많이 약해졌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뭔가 그럼 중국에서 이제 피해 나올 수 있는 그럼 대안이 어디냐 하는 게 이제 인도하고 중동 그리고 특히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최고의 선택 피난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얘기까지 좀 가보겠습니다. 기후위기 또 다른 경보 발령. 스위스의 방점 고도 기록이 또 깨졌다. 이게 어떤 얘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섭씨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고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빙점 고도라는 게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스위스가 이제 알프스 나라니까 이제 스위스가 이런 이제 유럽에서 빙점 고도의 어떤 하나의 스탠다드yon 되는데 보니까 그저께 밤 현재 이게 5,300m 상공까지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기온이 더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네. 여름철에는 통상 한 3,000에서 4,000m 정도였는데 이게 작년 7월
25일 같은 경우는 5,184m로 이제 올라갔고, 이제 그 전에는 27년 전에는 한 5,117m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무려 100m 이상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온난화 때문이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알프스 산맥 꼭대기 빙하도 더 빨리 녹게 된다는 겁니다.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후위기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스위스 하면은 알프스의 나라인데 여기에서도 빙점 고도라는 기록이 또 깨져서 이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해서 이 지표적으로 숫자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경각심을 또 주시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국제뉴스 알아봤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